안녕하세요. 중앙준 3학년 여러분, 6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종이 죽자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보기를 왕으로 세우면서 세도 가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세도 정치가 막을 내리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는 1863년에서 1873년 총 10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10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 시기에 있었던 일은 크게 대내개혁과 대외적인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내개혁은 크게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인재 등용, 그리고 비변사 폐지, 그리고 경복궁 중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서원을 정리하고 호포제, 이제는 집집마다 군역에 대한 세금을 내자, 그리고 사창제, 황국의 문란을 폐단을 해소하자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사건으로는 총 이렇게 6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쳐들어왔다라고 했죠? 네,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인 상인인 오페르트가 독일과 조선의 교역을 추진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거부로 인해서 이것이 물거품이 되자 마음에 반항심을 품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양에 미국에 배웠던 제네럴 셔먼호가 정박해 있자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를 중심으로 한 평양의 백성들이 미국에 배웠던 제네럴 셔먼호를 불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를 알게 된 미국이 또다시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척합이라는 것을 건립하면서 우리는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인하게 뿜어내던 시기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기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계약하면 수행평가로 볼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인데, 자, 본격적으로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개항, 즉 항구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출발하기와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개화에 대한 반발, 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는 출발하기와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개화에 대한 반발 중간까지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선 개화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형성평가까지 다루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1800년대 후반 Back to the Past,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수업 계약서가 필요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각자 도장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도장을 이렇게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 한번 읽어볼게요. 1조,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은 학생 부모님과 관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교사 박윤미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2조,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은 집에 언제든 박윤미 선생님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한다. 열쇠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3조, 박윤미 선생님이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물건을 뒤질 수 있도록 허가한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4조, 박윤미 선생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박윤미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이 잘못을 심판한다.
5조 위 계약은 영원히 졸업할 때까지 지켜야 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2020년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 4월 28일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면 사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계약서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신 건가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했다면 동의를 하는 이유,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거기다가 적어 주실게요. 자,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여러분들에게 들이밀게 되었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주제인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 그는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을 하고요. 이제 고종이 약 10년이 지나고 20살이 지나 성인이 되자 이제 흥선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종의 아내,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 명성황후가 이제 고종에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부추긴 것도 있고, 또 이때 최익현이라는 학자가 흥선대원군의 하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흥선대원군은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때 하야라는 단어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라는 의미고요. 친정이라는 의미는 직접 정치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았던 흥선대원군보다 확실히 고종은 어렸기 때문에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도 왕성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슬슬 외국과의 교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서양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자, 척합의까지 세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슬슬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상개화론, 통상, 외국과 교역을 해서 개화, 우리의 문을 열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은 중인 출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새로운 문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배워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자주 봤던 그 이름, 바로 이 박규수라는 사람, 역시 통상개화론자입니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예리하게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아니, 박 교수는 지난 시간에 미국에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가쁜 통상을 주장한다고요? 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쵸? 제너럴 셔먼호, 즉 미국 외세의 상징이었던 그것을 불태웠던 인물이 갑자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박 교수는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때 당시 평양 감사직을 이후에 그만두고 중국의 외교관의 일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중국에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위해선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는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관직들은 그만두고 퇴직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 여러 젊은이들을 불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선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통상개화론자 박규수 이름 적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선 내에서는 서양과 외국과 교역을 맺어야 한다라는 통상개화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한편 이제 일본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 의해 개항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양의 문물도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발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일본 내에서는 다양한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화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일본 내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자라는 주장, 즉 정한론,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정벌하자 한반도, 이런 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일본에서 어떻게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영상에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이 최초로 조약을 맺은 서양의 국가는 어디인가? 2. 일본 근대화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무엇인가? 3. 정한론은 무엇인가?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4. 군사력을 과시해 상대국을 위협하고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시키는 외교 정책을 땡땡 외교라고 한다. 5.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기 위해 일으킨 사건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단어 꼭 기억하고 영상에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대해 문을 열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던 조선과 달리 일본은 1854년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은 이래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 잇따라 조약을 맺으며 나라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1867년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막부 정권이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확립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서양 열강들을 모델로 하는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대화와 함께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상품을 내다 팔 시장과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게 되자 일본은 조선 침략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다시 등장한 정한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한론이란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으로 서구 열강보다 먼저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외세를 강력하게 막는 정책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일본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내세우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며 외국과 통상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반면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안정화로 적극적으로 정한론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문을 개방할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일본의 에도만에 군함을 몰고 와 위협하며 개항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이같이 함포로 군사력을 과시해 상대국을 위협,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함포 외교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해 개항을 했던 것이죠. 일본이 조선에 운요호를 보낸 것은 이 함포 외교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게끔 유도한 뒤에 조선이 공격해 어쩔 수 없이 방어 공격을 한 거라며 자신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여기게끔 만드는 더욱 강교한 꾀를 낸 것이죠. 이렇게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기 위해 벌인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일본은 젠틀하게 우리에게 수교할래요? 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대포를 쏘아 위협을 가하고 결국 자기들이 먼저 대포를 쏘아놓고 우리에게 쐈다며 적반하장으로 굴며 강제적으로 개항을 강요하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1876년 우리나라는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언뜻 보면 조선과 일본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조선을 한 국가로서 대접하겠다라는 뜻 아닙니다. 당시 조선에 이를 하나하나 간섭하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바로 중국,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떼어내고 일본이 편하게 조선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 내용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중앙중 3학년 학생들은 학생 부모님과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 내포된 의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4조 조선국 정부는 부산 외 두 곳 어디랑 어디였냐? 원산이라는 곳과 이제 인천, 항구를 열겠다라는 말입니다. 항구를 열어라 그 말은 즉슨 일본과 조선의 교역이 활발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누가 이득을 보냐? 바로 물건을 팔게 많은 일본이 이득을 보겠죠. 일본은 우리나라 항구에 와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탈탈 털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출발하기에서 봤던 계약서에서 이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7조 일본군 항해장하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바다를 자유롭게 측량한다라는 거. 이 말은 남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물건을 뒤질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일본은 이 해안 측량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고 이 지도가 후일 조선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조 볼게요.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국 국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사람이 심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 10조 때문에 훗날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인들, 즉 을미사변, 이때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명성황후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들은 멀쩡히 살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이 치외법권이라는 건 제가 잘못했을 때 이를 우리 부모님이 심판한다. 당연히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한 재판이겠어요? 그쵸? 저 박윤미에게 유리한 재판이겠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재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조약 내용이었냐? 바로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왜 출발하기에서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들이밀었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일본이 우리 조선에게 들이밀었던 조약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라는 조약이에요.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대표적으로 해안 측량권 7조와 치해법권 10조가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고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문이 처음은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이 무력을 써가면서까지 열었던 것인데, 자, 사실 처음에 열리고 나면은 이후에는 쉽게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을 맺고 나서는 그 이후에 차례대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순서대로 조약을 맺고 서양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이에요.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이라는 조약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역사 교사인 제가 우리 3학년 중국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쌤은 이 학교에서 저랑 가장 친한 베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 어떤 쌤들보다 제가 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국어 쌤에게 이 최고의 대우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도넛을 3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뒷반 과학쌤인 세라쌤에게 도넛을 5개 먹으라고 줍니다. 그걸 본 중국어 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 얘는 나랑 가장 친하다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면서 왜 세라쌤에게 도넛을 5개나 주지? 라고 하며 저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맞다. 제가 중국어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했죠? 라고 하면서 아까 세라쌤에게 준 도넛 5개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어 선생님에게도 도넛 2개를 더 줘서 5개를 맞춰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대우, 즉 다른 나라에게 해준 것만큼 나에게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그리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은 조선은 이제 새로운 서양의 문물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화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 이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게 바로 민비, 명성황후 가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일본의 근대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한 조사 시찰단과 수신사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일본으로 파견됐다라는 점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수신사는 공식적인 파견이었고 조사 시찰단은 비공식적인 파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으로 가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기 위해 영선사를 파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 정책들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있는 것처럼 통리기무아문을 오늘날로 따지면 개화정책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일본인 교관이 이제 서양식 군대 재편을 하게 되는 군대인데요. 이 군대가 나중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니까 별기군 잘 기억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환영하고 이로움을 느끼지만 당시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낯선 것이다 보니까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유생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일본과 교류하자고 흥이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척사는 사학한 것, 즉 서구 문물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보수적인 성리학 유생들은 당연히 새로운 개화 문물에 반대를 하고 흥선대원군과 마찬가지로 외세와 교류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개화 그리고 개항에 반대하는 내용을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0년대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시기예요. 이때는 아직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의식, 즉 척합의로 볼 수 있는 그런 흥선대원군의 배척 정신을 지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서양과 통상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항로 기정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1870년대가 되면은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던 시기가 돼요. 이땐 강화도 조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서양의 것들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던 시기인데 이때 서양의 오랑캐와 일본은 같다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것을 반대하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그 인물, 여기도 나오네,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강화도 조약을 맺자고 온 일본인 관리의 목을 베어야 한다며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켜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880년대가 되면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개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러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생들이 또다시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서양, 즉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과 통상을 맺기 전인데 이때 우리나라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과 이런 서양 오랑캐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상소가 빗발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서양의 문물을 적대시하던 위정척사파,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자주적인 민족운동을 한 것으로 훗날 이들 중 대다수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항일의병을 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이들이 너무 성리학이라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조선의 근대적인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화를 주장하는 통상개화론자들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켜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유생들은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와 고유의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애국심, 즉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나타난 주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기 1800년대 후반 양반 1이었다면 무엇을 지지할 건가요?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800년대 후반 막 개화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개화가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새롭고 어색한 것에 대한 거부감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처음엔 유생들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진행되면서 개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생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개화에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턴 양반들이 아닌 평민들을 중심으로 개화에 대한 반발, 즉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을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체크해야 할 포인트 7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고종이 개항 이후 부국강변과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젊은 지식인들을 해외, 일본과 청에 파견한 단체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2. 최초의 근대식 통치기구의 명칭, 개화기구 말하는 겁니다. 3.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식 군대의 명칭.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 구식군인이 화가 나게 된 이유. 5. 이모군란 중 흥선대원군이 어디로 납치되는가? 6.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 맺어진 조약은? 7. 이모군란 이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진 나라는? 이 7가지가 바로 이모군란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이후 부국 강병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보냈는데요. 1881년에 고종은 젊은 관리들을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해 일본의 근대 시설은 물론 법률, 세금 등 근대 제도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또한 청에도 영선사와 유학생을 보내 무기 제조법과 근대식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했는데요.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최초의 근대식 통치기구인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80명의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에게 근대식 훈련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등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식 군인들은 1년이 넘도록 월급을 못 받고 있을 정도로 차별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밀린 월급 중 한 달치를 쌀로 받게 됩니다. 쌀이 봐, 우레와 벼가 봐. 이걸 어떻게 먹으란 거야? 별기군은 좋은 옷에 월급도 더 주면서 왜 차별하는 거야?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구식 군인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나 별기군을 만든 민겸호와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합니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양의 하층민들이 가담해 규모가 더욱 커지는데요. 이를 이모년인 1882년에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이모군란의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지만 조선을 간섭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청나라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이모군란의 책임자로 지목해 청으로 납치해가자 고종과 민씨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이모군란이 진압된 후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인천의 제물포항에 상륙해 조선의 사죄를 요구하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제물포 조약은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관 보호를 위한 약간의 일본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한편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의 군사 3,000명이 한양에 주둔하게 됐고 멜렌도르프 등이 고문으로 와서 정치와 외교 문제에 깊이 간섭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다양한 개화 정책들입니다. 조사 시찰단, 수신사, 그리고 기기창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네요. 영선사. 청으로부터 이제 서양의 기술들을 배운 영선사, 이러한 3가지
이제 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모곤란에서 기억해야 할 이제 별기군, 신식군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폭주하게 됩니다.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쌀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유출되면서 정작 백성들이 먹을 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이게 다 개화, 즉 외국과 교역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개화 때문이다. 개항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이제 이모곤란의 도화선 시발점이 된 사건은 바로 구식군인과 신식군대의 차별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별기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군대인 신식군대 별기군. 그 별기군은 옷도 새 거고 무려 훈련도 일본인 교관에게 받는 엘리트 군인이었어요. 이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식 군인들은 천대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뭔가 심리적으로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서러워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티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차별이 아니라 뭔가 심리적으로 제가 더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좀 미움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그렇게 대놓고 막 서운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대놓고 물질적으로 이제 차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천대를 하게 되었냐? 구식 군인들은 무려 1년하고도 1개월, 13개월치 월급을 밀리게 됩니다. 저도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무려 1년 넘게 월급을 밀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구식 군인들 13개월 월급 밀린 것까지는 참아줬어요. 그래서 13개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쌀을 받으러 갔는데 웬걸? 쌀에 모래와 껍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모래와 쌀 껍질, 겨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화가 안 납니까? 월급을 받는데 무려 월급의 절반마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인 거죠. 이제 구식 군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만을 이 신식 군인인 별기군, 그리고 일본인 교관, 그리고 개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비의 가문, 즉 민씨 가문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식 군인들은 누구를 잡으러 갈까요? 그쵸? 바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씨들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식 군인들은 1882년 6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선해청, 여기가 이제 즉 월급을 주는 곳이에요. 월급을 주는 곳이다. 선해청 담당자였던 민겸호, 명성황후의 오빠와 민씨 일파, 그리고 일본인 교관 등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못 받는 게 다 개화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씨 일파와 일본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에까지 불을 태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무 뒷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막 저질렀구나 하고 겁이 났던 구식 군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옹호해줄,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반란을 정당화해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민비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겠죠. 바로 그 사람, 흥선대원군입니다. 개화정책을 대표하는 민씨 세력과 이 반대 쇄국정책을 대표하는 흥선대원군, 사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며느리는 개화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시아버지는 쇄국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의견 차이가 컸겠죠. 자, 구식 군인들은 민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정궤로 진출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친정이 있었던 지 9년 만에 다시 정궤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예전에 우리 고종이 10대였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정당화해줄 든든한 지원군인 흥선대원군을 등에 업은 구식 군인들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정계에 진출하자마자 모든 개화 정책을 중단시켜 버리고요. 이제껏 민비와 민씨 세력이 나대던 전국을 안전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화 정책의 대표 민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당시 죽었을까요? 자신의 오빠처럼? 아무리 그래도 중전이에요. 왕비였기 때문에 구식 군인들이 민비를 살해하러 창덕궁으로 향하지만 민비는 자신의 생가가 있던 자신의 고향 충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구식 군인들에게 최종 목표, 최종 보스는 왕후 민씨였는데 이 민비는 궁녀의 옷을 입고 몰래 궁을 빠져나가 자신의 생가로 도망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민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다짜고짜 민비의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실제로 죽었던 살았던 간에 민비가 다시는 정계에 나타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겠죠. 하지만 살아있던 민비, 그녀는 서울에서 자신의 장례식까지 치러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외국 세력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세, 즉 청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엔 일본 그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다른 외국 세력인 청나라를 데려온다 라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급했기 때문에 명성황후 즉 민비 입장에서는 급하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청은 군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성황후 민비의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청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이모군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갑니다. 자, 예전에 봤던 흥선대원군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센 이미지가 보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는 이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청나라에 납치당했던 시기 모습이라고 해요. 굉장히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납치되면서 이모군란은 이제 진압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난이라는 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이모군란이 끝나고 바로 우리나라의 청과 일본이 여전히 남아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청나라 얘는 청이고 얘는 일본이에요. 보시면 정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고 배상금 물어내 그리고 군사는 남겨둘게 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가만히 두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이모군란을 진압해줬기 때문에 청나라는 생색을 부리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되고요. 한편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공사관과 여러 일본인이 죽임당했기 때문에 일본은 배상을 물어낸다. 그리고 무서워서 조선에 못 있겠다. 군대 상주시키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배짱을 부리게 됩니다. 자, 이때 맺은 조약 두 가지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과 맺은 이제 조약은 조청, 조선과 청나라가 말 그대로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해요. 관리 감독하는 고문을 무려 2명이나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 간섭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군대를 주둔시켜 놨다.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일본 역시 이제 조선에 있는 게 불안하다며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에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모두 주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과 조선이 비슷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 위치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간섭받고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역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개화정책과 그리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개항 그리고 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지에 개항과 개화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셨으면 형성평가까지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형성평가 1번, 다음 인물은 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누군지 바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힌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나는 정족대 노론의 거두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 말은 박씨라는 건가요? 나는 효명세자와 친했습니다. 3. 나는 할아버지의 실학을 받들고 개화를 주장했습니다. 4. 나는 임술농민 봉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주에 내려갔으며 삼정 이정청 설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5. 내가 평안감사에 있을 때 평양에 제네럴 셔먼호가 정착해서 주민들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근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사람의 이름 박규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2번. 2번인데 1번으로 나왔네요. 2번. 다음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 학습지에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나 수업 열심히 못 들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지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다? 러시아다 라는 책입니다. 이를 막은 책략이 무엇인가? 바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친중, 그리고 일본과 맺는 결일, 그리고 연미, 이렇게 6글자로 줄여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주장해서 이 책으로 인해서 결과 뭐가 맺어지게 되냐?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책이에요. 자, 밑에도 읽어볼게요. 위의 책은 일본에 있었던 청해 외교관 황준훈이 쓴 책으로 개화사상의 확산과 친미간,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0년대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와 조선에 유포한 책 이름은 뭐냐?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습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문제가 밀렸네요.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개화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다.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요. 자, 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잘 이용하면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농양, 의병, 배, 술에 대한 기술을 꺼릴 필요는 없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은 받아들이자. 그쵸?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서양 세력이겠죠. 서양 세력의 종교, 정신은 배척하되 기술은 본받자 라는 입장. 이 말은 즉슨 개화를 모하자 라는 입장인가요?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나 한번 볼게요. 서양의 물건간 사악한 종교의 위세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날로 사라져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옛 제도로 복구하고 성리학을 장려하여 사악함을 막는다면 외와 서양을 막을 수 있으며 이에 러시아도 우리에게 제압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 누가 있죠?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흥선대원군은 개화에 대해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바로 반대했겠죠. 자, 왜 그렇게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는 밑줄 칠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글씨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 학습지에 밑줄 쳐준 부분이 바로 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풀게요. 여기까지 풀면 이제 끝나요.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OX 퀴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이 밀렸네. 4. 1.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답은 X죠. 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죠. 여기를 강화도 조약으로 고쳐야 됩니다. 2. 조선은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 무기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게 하였다. 맞습니다. 청, 영선사, 그리고 무기, 군사 이렇게 4가지 키워드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한 별기군이 이모훈란을 일으켰다. 답은 X죠. 자, 어디 부분이 틀렸냐? 여기가 틀렸죠. 별기군은 신식군대고 반발한 누가 일으켰다? 부식 군인이 일으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 잘 기억하고 여기 키워드들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 다 끝났습니다. 언제 개학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녹음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른 개학을 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수업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터넷 강의 영상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